평생을 자식 하나 보고 달려온 인생이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더 배불렀던 시절. 그게 부모 마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환갑을 넘긴 지금 제 손에 남은 건 쭈글쭈글해진 손마디와 며느리의 차가운 눈총뿐입니다. 새벽 5시 경기도 신도시의 한 아파트. 어스름한 새벽빛 사이로 주방 불이 켜집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 도마 위에서 야채 써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깨웁니다. 아이고 허리야. 그래도 우리 손주 오늘 견학 간다고 했지. 멸치는 비리니까 잘게 다지고 진호 좋아하는 소고기 묵국도 좀 끓여야겠네. 허리를 두드리면 냄비를 젓는 뒷모습이 고단해 보입니다. 65세의 나이에 매일 새벽 기상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애들 든든하게 먹여보내야 마음이 놓이지. 요즘 애들 밖에서 사 먹는 게 다 조미료 덩어리인데 내 정성만큼 보약이 어디 있겠어? 경기도의 한 신도시. 아들 내외와 합가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제가 평생 식당 주방에서 고생하며 모은 전 재산을 아들 아파트 중도금에 보태주면서 시작된 동거였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돈이 제 자유를 판 몸값이었으므요. 오전 7시 30분 출근 준비로 바쁜 집안. 며느리가 날카로운 발소리를 내며 주방으로 들어옵니다. 어머니, 제가 지하 가방에 유기농 간식 넣어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또 이 설탕 덩어리 젤리를 넣으셨어요? 아, 그거. 지아가 어제 마트 갔을 때 꼭 먹고 싶다고 해서 오늘 견학 가니까 기분 좋게 하나 넣어준 건데. 어머니, 지아 아토피 있는 거 뻔히 아시면서 그러세요? 제 교육 방식에 토 달지 말아달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정말 답답해서 원.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네. 다음부턴 안 그럴게. 됐어요? 국은 또 왜 이렇게 기름져요? 진호씨 콜레스테롤 높다니까요? 어머니 음식은 너무 옛날식이에요? 건강 생각 좀 하세요. 며느리가 국그릇을 거칠게 밀쳐냅니다. 국물이 식탁 위로 튑니다. 그때 아들이 입에 빵을 물고 나옵니다. 아, 수진아? 아침부터 왜 그래? 엄마가 고생해서 차려주신 건데 그냥 좀 먹지. 고생은 누가 안 해? 나도 밖에서 치이고 들어오면 집에서라도 좀 편하고 싶어.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건 고맙지만 방식이 틀렸으면 고치셔야죠. 안 그래요? 현관문이 쾅 닫힙니다. 정막만 남은 거실에서 행주를 든 손이 멈춥니다. 그래?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니? 내가 좀 더 조심해야지. 매일 아침 반복되는 풍경입니다. 며느리는 대기업 대리로 일하며 늘 당당하고 똑 부러졌죠. 처음엔 그 모습이 듬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당당함은 저를 향한 화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월급 안 줘도 되는 늙은 파출부였습니다. 오후 6시 다시 돌아온 저녁 식사 시간. 정성껏 차린 미역국을 한술 뜨던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립니다. 어머니, 이거 혹시 미역국에 다시다 넣으셨어요? 아주 조금 넣었어? 감칠맛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조미료 쓰지 말라고 수백 번은 말했죠? 애가 먹을 건데 도대체 왜 고집을 피우세요? 아니, 수진아. 그래도 맛이 있어야 애도 잘 먹지 않겠니?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미역국 냄비를 통째로 들고 싱크대로 향합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짓이니? 촤악 냄비 가득 담긴 국이 싱크대 구멍으로 쏟아져 내려갑니다. 순자의 눈이 경악으로 커집니다.
못 먹을 건 버리는 게 맞죠? 앞으로 조미료 쓰실 거면 요리하지 마세요. 제가 퇴근하고 와서 사 먹든가 할 테니까. 너 어떻게 시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면전에서 버리니? 내가 이 집 식모냐? 식모요? 식모는 월급이라도 받죠? 어머니 이 집 살면서 생활비 한 푼 내세요? 저희가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의 규칙은 지키셔야죠. 모시고 살아? 이 집 살 때 내 돈 3억이 들어갔는데 그게 어떻게 너희가 나를 모시고 사는 거니? 그건 진호 씨 주신 거잖아요? 자식 도우신 걸 가지고 이제 와서 생색내시는 거예요? 정말 실망스럽네요. 늦은 밤 거실 소파.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이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건넵니다. 진호야, 나 너랑 얘기 좀 하자. 수진이가 오늘 내가 만든 국을 다 버렸다. 내 면전에서 소리를 지르고 생활비 안 낸다고 식모보다 못하다는 소리까지 하더구나. 에이, 수진이가 말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본심은 아닐 거야. 엄마가 좀 참아. 수진이 없으면 우리 집 대출금 어떻게 갚아? 지하 학원비는? 내 마음은 어쩌고? 내가 이 집에 왜 들어왔니? 너희 잘 살라고 내 집 다 정리해서 온 거 아니냐? 아, 진짜? 나 피곤해 죽겠어. 엄마, 제발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좀 참으라고. 그게 그렇게 힘들어? 아들이 빈 맥주캔을 구기며 방으로 들어갑니다. 홀로 남겨진 거실의 시계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정말 집만 되는 노인네인 건가? 믿었던 아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캄캄한 거실에 앉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쓸모가 닿으면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낡은 가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비참함이 제 인생을 바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요. 창밖으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순자의 초점 없는 눈동자에 비친 빗물은 마치 눈물처럼 흐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합니다. 처음 합가할 땐 어머니, 저희가 잘 모실게요 라며 손을 맞잡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유효기간은 고작 반년이었습니다. 3억이라는 돈은 이미 아들 내외의 집 벽지에 바닥재에 녹아들어 제 흔적을 지워버렸고 저는 그저 그들에게 얹혀 사는 노인네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하늘이 찌푸린 오후였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손주 지아가 배를 움켜쥐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아야, 왜 그래? 어디가 아파? 할머니, 배 아파요? 으앙. 급하게 아이를 업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가벼운 장염이라는데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퇴근한 며느리는 인사도 전에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어머니, 지아 오늘 장염 걸렸다면서요? 도대체 뭘 먹이신 거예요? 아니, 어제 먹던 우유가 아주 조금 남았길래 유통기한이 딱 하루 지났는데 괜찮을 줄 알고. 하루요?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요즘 우유가 얼마나 예민한데? 애 잡으려고 작정하셨어요? 아토피에 장염까지 어머니 손에 맡기면 애가 성할 날이 없네요. 수진아, 내가 미안하다. 나도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라 미안하면 다해요? 어머니는 맨날 미안하대. 진짜 지긋지긋해요? 어머니 가사 노동 도와주신다는 핑계로 이 집에서 상전 노릇하시는 거 더는 못 봐주겠다고요? 며느리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마치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
그녀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제 옷가지들을 미친 듯이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수진아? 뭐 하긴요? 어머니 짐 싸는 거죠? 당장 나가세요. 어머니 계시면 우리 애 망치겠어요? 저 더 이상 어머니랑 한 지붕 아래 못 살아요? 거실 바닥으로 제 내복이며 양말이며 평생 아껴 입던 외출복들이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커다란 이민 가방을 가져와 닥치는 대로 옷을 쑤셔 넣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퇴근한 아들이 현관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널브러진 옷가지와 울고 있는 저를 보며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김수진,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옷을 왜 다 꺼내놔? 이진호 씨, 나 결정했어. 어머니랑 살든지 나랑 살든지 선택해. 애 장염 걸리게 하고 말도 안 통하고 나 진짜 정서적으로 병들 것 같아. 어머니 당장 나가시라고 해. 수진아? 그래도 비 오는데 지금 어디를 가시라고? 어디든 가시겠지. 어머니 돈 많으시잖아? 아파트 해준 돈 생색 내시는데 그 돈으로 방 하나 못 구하시겠어? 당장 안 나가면 나 지아 데리고 친정으로 갈 거야. 이혼 서류 준비해.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를 한 번, 며느리를 한 번 보더니 결국 아들은 제게 다가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수진이가 지금 너무 흥분했어. 일단 며칠만 고모네 집에 가 있으면 안 될까? 내가 나중에 잘 말해볼게. 진호야, 너 지금 그게 애미한테 할 소리냐? 너 이 집 살 때 내가 어떻게 돈을 보탰는데? 나보고 나가라고? 엄마 제발 부탁이야. 수진이 성격 알잖아. 지금 안 나가면 정말 사달라. 일단 짐 챙겨서 나가자. 응? 제 가슴이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쪽같이 키운 내 아들이 제 애미를 비오는 거리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틈을 타 제 짐가방을 현관 밖 복도로 던져버렸습니다. 쾅!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복도 불이 꺼지고 저는 낡은 가방 2개와 함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남겨졌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가방을 끌고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는데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과 체크카드 1장 뿐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다. 갈 곳이 없어.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정작 BPR 지붕 하나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시렸습니다. 지하철역 근처를 배회하다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건물 4층에 붙은 고시원 간판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간신히 누우면 끝나는 좁은 방. 창문도 없는 그 먹먹한 사방 벽 안에 앉아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벽 너머로 들리는 다른 방 사람들의 기침 소리, 라면 끓이는 냄새. 순자야, 너 인생 참 잘 살았다. 자식한테 다 주고 나니 이 좁은 굴속이 내 마지막 안식처구나. 억울해서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제 안에서 끌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기였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죽지는 않겠다는 지독한 오기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짐 사이에서 낡은 통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식당에서 파출부일을 하며 며느리 몰래 조금씩 모아둔 쌈짓돈 500만 원. 그래, 이 돈 500만 원. 이게 내 마지막 미천이다. 내가 보여주마. 너희가 버린 이 늙은이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지.
저는 고시원 공용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예전 식당 사장님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며 자랑할 때 옆에서 귀동냥으로 배웠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그랬죠. 순자씨 주식은 욕심 부리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매일 쓰고 매일 먹는 거 거기서 답을 찾는 거지. 저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지금 무엇에 열광하는지, 제 생존을 건 마지막 투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며느리는 지금쯤 제가 고생하는 걸 보며 고소해하고 있겠죠? 하지만 두고 보세요. 당신들이 내던진 이 낡은 가방 속에서 당신들의 미래를 뒤흔들 거대한 반격이 시작될 테니까요. 좁고 어두운 고시원 복도. 천장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누런 물방울이 이따금 툭툭 소리를 내며 떨어집니다.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창밖은 온통 잿빛이고 가느다란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적막한 복도를 채웁니다. 방금 잠에서 깬 순자가 공용 정수기로 다가갑니다. 종이컵이 없어 손바닥을 오목하게 모아 찬물을 받아 마십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차가운 감각이 어제 아들 집에서 쫓겨날 때 맞았던 빗물보다 더 시리게 느껴집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헝클어진 머리, 눈물 자국이 그대로 남은 퉁퉁 부은 눈. 하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짐승처럼 번뜩입니다. 자식은 가슴에 묻는 거라 했다. 하지만 내 자식은 나를 빗속에 묻었다. 이제 나도 나를 묻고 돈을 쫓는 괴물이 되련다. 순자는 젖은 손을 옷에 대충 닦고 자신의 한평 남짓한 방으로 돌아옵니다. 방 안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지만 그녀는 상관없다는 듯 낡은 밥상을 펴니다. 가방 깊숙이 숨겨두었던 통장과 인감도장, 그리고 비닐봉지에 겹겹이 싸두었던 500만 원 뭉치를 꺼냅니다. 30년 넘게 파출부 일을 하고 폐지를 줍고 자식 몰래 아껴온 피 같은 돈입니다. 스마트폰을 켜는 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며 주식 거래 앱을 검색합니다. 앱이 설치되는 동안 흐르는 로딩 바가 마치 그녀의 수명을 갉아먹는 초침처럼 느껴집니다. 계좌 개설, 이름 박순자, 주민번호, 비대면 계좌 개설 절차를 밟으며 순자는 몇 번이고 심호흡을 합니다. 화면에 계좌 개설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500만 원을 입금합니다. 숫자 500만 이 화면에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순자는 이것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자신의 남은 생명줄임을 직감합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의 일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동네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경제 잡지 코너의 맨 앞자리는 늘 순자의 차지입니다. K-푸드 세계화, 반도체 공급망 개편, 금리 인상. 여파 같은 어려운 단어들이 그녀의 눈앞을 어지럽힙니다. 초등학교 교육이 전부인 순자에게 경제 용어는 외계어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옆에 앉은 대학생들에게 묻고 또 묻습니다. 처음에는 노인의 주책이라며 피하던 청년들도 낡은 공책에 빼곡하게 적힌 순자의 필기를 보고는 혀를 내두릅니다. 남들은 노후 준비라고 하지만 나한테는 이게 전쟁터다. 지면 죽는 전쟁터야? 며느리 그년이 비웃던 그 구질구질한 인생을 청산하려면 내가 저들보다 더 독해져야 해. 순자는 신문의 행간을 읽으려 했습니다. 단순히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을 읽습니다. 편의점에서 사람들이 어떤 컵라면을 집어드는지,
마트에서 어떤 냉동식품이 가장 먼저 품절되는지 관찰합니다. 오후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장이 마감될 때까지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빨간 막대와 파란 막대가 춤을 출 때마다 순자의 심장도 함께 요동칩니다. 500만 원이었던 원금이 480만 원으로 깎였을 때는 온몸에 피가 마르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손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사람들의 식욕을 믿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운명의 날, 오전 8시 55분. 순자는 고시원방 안에서 정좌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귀를 때립니다. 오늘은 그녀가 한 달 동안 분석해온 K-푸드 수출 관련주의 실적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가보자. 내 인생 마지막 판돈이다. 장이 열리자마자 호가창이 미친 듯이 요동칩니다. 매수 주문이 쏟아지며 가격이 치솟습니다. 순자가 매수한 가격보다 10%, 20%. 마침내 상한가를 기록하며 화면 전체가 선명한 붉은색으로 물듭니다. 순자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한 달 전 500만 원이었던 잔고가 어느새 10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파출부 일을 하며 1년을 꼬박 모아야 만질 수 있는 돈이 단 몇 분 만에 벌린 것입니다. 됐다. 됐어. 하하. 순자는 고시원 벽을 붙잡고 소리 없이 웃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가슴 속에서 차가운 확신이 솟구칩니다. 그녀는 곧바로 다음 투자처를 찾습니다. 이번엔 더 큰 판입니다. 그녀는 수익금을 인출하지 않고 그대로 재투자합니다. 복리의 마법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한 달 뒤 순자는 경기도 신도시의 한 대형 마트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계좌 잔고는 5천만 원을 넘어 1억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옷차림은 여전히 소박하지만 예전처럼 움츠러든 모습은 없습니다. 순자가 멈춰 선 곳은 냉동 김밥 코너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카트에 김밥을 수십 줄씩 담고 있습니다.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사람들은 결국 배를 채워야 하고 간편한 걸 찾게 되어 있지. 확신에 찬 미소를 짓는 순간 저 멀리서 익숙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명품 가방을 어깨에 메고 카트를 거칠게 밀며 다가오는 며느리. 수진과 영혼 없는 표정으로 뒤따르는 아들 진호입니다. 아니, 어머니 아니에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야, 이 물골로? 수진이 기가 막힌다는 듯 순자를 위아래로 후어봅니다. 진호는 당황한 듯 주변 눈치를 살피며 지갑을 꺼냅니다. 엄마? 고시원에 계신다더니? 돈 필요해서 그래요? 내가 몇십만 원 보내줄게. 일단 이거라도 가져가요. 진호가 배춧잎 몇 장을 꺼내 순자의 카트 위로 툭 던집니다. 마치 구걸하는 노인에게 적선하듯 무심하고 모욕적인 태도입니다. 어휴 창피해. 여보 빨리 가자. 어머니, 제발 이런 데서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시고 조용히 사세요. 우리의 교육에 안 좋으니까 이런 데서 마주치지 말자고요. 순자는 카트 위에 떨어진 지폐를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을 그 돈이 이제는 가소롭게만 느껴집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 진호를 똑바로 응시합니다. 진호야, 가져가라. 이깟 푼돈 이제 나한테 아무 쓸모 없다. 순자가 카트에 던져진 돈을 집어 진호의 가슴팍에 힘껏 던져버립니다. 돈이 허공에 흩뿌려지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수진이 비명을 지르지만 순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구질구질한 인생, 내가 어떻게 바꾸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조만간 너희가 내 발등 찍으며 울게 될 테니. 순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트를 빠져나갑니다. 그녀의 등 뒤로 마트 전광판에는 순자가 보유한 주식의 52주 신고가 경신 소식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이제 고시원 지하방이 아닌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있습니다. 거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발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낡은 한복 대신 우아하고 절제된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예전보다 더 차갑습니다. 테이블 위 태블릿에는 잔고 50억 원이 찍혀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큰손, 강남 할머니라 불리는 박순자의 현재 모습입니다. 돈이 무섭긴 무섭더구나. 자식 앞에서도 비굴하던 내 허리를 이렇게 꼿꼿하게 펴주는 걸 보니. 순자는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그 안에는 아들 진호의 사업이 파산 직전이며 살던 아파트까지 경매에 넘어갔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카드 빚에 시달리며 사채까지 손을 댔다고 합니다. 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성공의 대가는 고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고독이 아들 집 문 밖에서 맞던 빗줄기보다 훨씬 따뜻하다고 생각합니다. 펜트하우스 현관문이 열리고 몰골이 말이 아닌 진호와 수진이 기어들어옵니다. 그들은 순자의 화려한 집 안 풍경에 압도되어 입을 벌린 채 거실로 다가옵니다. 순자를 보자마자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주세요.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진호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습니다. 수진 역시 순자의 구두를 붙잡으며 애원합니다. 어머니, 제가 그때는 장염 때문에 제가 미쳤었나 봐요. 다시 모시고 살게요. 아니, 하녀처럼 살게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순자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얼려버립니다. 다시 모신다고? 내 짐가방을 빗속으로 던지던 그 손으로? 내 손주 장염 걸린 게 내 탓이라며 침을 뱉던 그 입으로? 순자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던집니다. 그 집 내가 샀다.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 아파트, 경매 나오자마자 내가 낙찰받았어. 이제 내 거다. 진호의 눈에 희망이 서리는 듯합니다. 어머니니까 그래도 자식인데 살려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순자의 다음 말은 칼날보다 날카롭습니다. 다음 주까지 비워라. 내 자산 관리인이 들어가 살 거니까. 너희는 그 집 현관문 턱도 넘지 마. 어머니, 그래도 제가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세요?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무릎 꿇은 두 사람 위로 거대하게 드리워집니다. 아들? 내 아들은 1년 전 장마철에 죽었다. 자식 죽은 애미한테 아들 타령하지 마라. 여기 있는 박순자는 너희가 만든 괴물이다. 순자가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어머니. 처절한 비명과 통곡 소리가 육중한 문 사이로 사라집니다. 다시 정적이 찾아온 펜트하우스. 순자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갑니다. 창밖에는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노을이 강남의 빌딩 숲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순자는 아주 작게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차갑게 미소 짓습니다. 그래? 이제야 날이 좀 개는구나. 강남의 펜트하우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의 야경이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순자는 이탈리아제 대리석 식탁 끝에 앉아 정갈하게 차려진 1인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최고급 한우와 갓 지은 솥밥, 정갈한 나물들이 놓여 있지만 거대한 집안에는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만 공허하게 울립니다. 순자는 밥 한 술을 떠 입에 넣습니다. 예전 고시원에서 찬물에 밥을 말아 먹을 때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맛이지만 웬일인지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다. 니들이 무릎 꿇고 비는 걸 보면 속이 다 시원할 줄 알았어.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으냐? 순자는 숟가락을 놓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입만 열면 자랑하던 그 아파트는 이제 순자의 명의가 되었고 그녀는 다음 주면 그 집에서 아들 내외를 길바닥으로 내쫓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승리의 희열은 잠시뿐, 남은 것은 지독한 적막입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사진첩을 꺼냅니다. 50억 자산가 박순자의 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때 묻은 사진첩. 그 안에는 어린 진호를 업고 시장통에서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순자가 있습니다. 이때는 돈이 없어도 숨은 쉬어지더만 지금은 돈더미 위에 앉아서 숨이 막히는구나. 순자는 사진 위로 떨어진 눈물을 거칠게 닦아냅니다. 나약해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차가운 투자가의 눈빛으로 돌아와 태블릿 PC를 켭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 신도시의 아파트.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가 거실 바닥에 뒹굴고 있습니다. 전기마저 끊길 위기에 처한 집안은 어둠침침합니다. 진호는 거실 소파에 넛이 나간 채 앉아있고 수지는 방 안에서 옷가지와 가방을 챙기며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어머니한테 가서 다시 빌라고? 가서 바짓가랑이라도 잡으란 말이야? 내 명품 가방들, 내 예물들 다 압류당하게 생겼어? 진호가 초점이 흐릿한 눈으로 수진을 쳐다봅니다. 네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비 오는 날 내쫓고 애 장염 걸린 게 엄마 탓이라고 소리 지르고 너랑 나랑 똑같아? 우린 사람이 아니었어? 이제 와서 도덕적인 척하지 마. 당신도 방관했잖아? 어머니가 고시원 갔을 때 찾아가 보지도 않은 건 당신이야? 이제 와서 왜 나한테만 그래? 수진이 화장대 위에 로션 병을 진호에게 내던집니다. 병이 바닥에 깨지며 비릿한 향취가 퍼집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이제 서로를 향한 저주와 비난뿐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을 이 집은 이제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난 괴물들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이때 진호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순자의 자산관리인입니다. 박순자 회장님 대리인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퇴거를 완료해 주십시오. 강제 집행 인원들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전화가 끊기고 진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합니다. 수지는 멍하니 창밖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아니야. 어머니가 그럴 리 없어. 우리 지아 할머니잖아. 지아를 생각해서라도 이러시면 안 되지. 하지만 그녀의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저지른 악행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거 전날 순자는 비서에게 봉투 하나를 건넵니다. 이거 그놈들한테 전해줘라.
강남 쪽에 작은 빌라 하나 전세로 얻어놨다. 그 집은 4명이니까 딴 생각 말고 애 교육시키며 살라고 해. 비서가 의아한 듯 묻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모질게 내치시더니 마음이 바뀌신 겁니까? 순자가 한강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습니다.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내 마지막 엄마 노릇이다.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내버려 두면 내 마음속에 남은 그 어린 진호까지 죽이는 것 같아서 말이다. 하지만 전해라. 이게 마지막이라고? 다시는 나를 찾지도 말고 내 소식을 궁금해하지도 말라고? 이 봉투를 받는 순간 우리는 타인이다. 순자는 봉투 안에 전세 계약서와 함께 짧은 쪽지를 넣었습니다. 니들이 버린 건 늙은 노파가 아니라 니들을 끝까지 믿어준 사람의 마음이었다. 비서가 떠난 뒤 순자는 펜트하우스의 모든 조명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의 불빛만이 그녀를 비춥니다. 그녀는 비로소 소리 죽여 옵니다. 50억 원을 벌었을 때보다 더 서럽게 가슴이 찢어지도록 통곡합니다. 그것은 자식과의 영원한 이별을 고하는 장례식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집을 나섭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주식 거래소도 강남의 백화점도 아닙니다. 그녀가 처음 고시원에서 공부를 시작했던 그 낡은 도서관 옆 작은 공원입니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출근하는 직장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엄마, 장바구니를 든 노인들. 순자는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순자는 휴대전화를 꺼내 주식 앱을 삭제합니다. 50억 원은 이미 안전한 자산으로 분산해 두었고 더 이상의 탐욕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대신 사회복지재단 설립 관련 서류를 꺼내봅니다. 돈에 먹히지 않으려면 돈을 쓸 줄 알아야지. 나처럼 빗속으로 내몰린 사람들을 위해. 그게 내가 이 돈을 가진 이유가 되겠지.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집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예전보다 훨씬 가볍고 당당합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도 며느리에게 구박받는 노인도 아닌 온전한 박순자로서의 첫걸음입니다. 한편 순자가 마련해준 작은 빌라로 이사하는 진호와 수진. 으리으리한 아파트에서 쓰던 가구들이 좁은 계단에 걸려 삐걱거립니다. 수진은 좁고 낡은 화장실을 보며 다시 울음을 터뜨리고 진호는 짐을 나르다 말고 주저앉아 담배를 피웁니다. 그들의 손에는 순자가 보낸 쪽지가 쥐어져 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진호가 뒤늦게 후회하며 전화를 걸어보지만 순자의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입니다. 완벽한 단절. 그들은 이제 평생을 죄책감과 가난의 언저리에서 순자의 그림자를 쫓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순자는 공원길을 따라 걷다 작은 꽃집 앞에 멈춰 섭니다. 노란 프리지어 한 다발을 삽니다. 꽃말은 당신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순자는 꽃향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미소 짓습니다. 그래 순자야. 고생 많았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라. 순자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가득 내리쬐며 드라마는 막을 내립니다. 강남의 한 고급 법무법인 회의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지만 순자는 그 화려함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습니다. 그녀 앞에는 재단 설립 및 자산 출연 서류가 놓여 있습니다. 50억 원 중 자신의 노후 자금을 제외한 전액을 기부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박 회장님? 이 정도 금액이면 평생을 남부럽지 않게 사실 수 있습니다.
자제분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수도 있고요. 변호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순자가 희미하게 웃습니다. 그 미소는 예전의 서슬퍼런 복수심이 아닌 모든 폭풍을 지나온 뒤의 평온함입니다. 돈이 나를 살렸지만 동시에 나를 괴물로 만들기도 했지요. 이제 이 돈이 나 같은 노인네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됐으면 합니다. 자식요? 그놈들에게는 이미 충분히 줬습니다. 내가 준 건 돈이 아니라 교훈이었어야 했는데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을 뿐이죠. 순자는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습니다. 30년 전 지독한 가난 속에서 쥐고 있었던 낡은 도장이 아닌 이제는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줄 희망의 인장입니다. 순자는 펜트하우스를 처분하고 도심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화려한 가구 대신 그녀가 고시원에서부터 가져온 낡은 밥상과 손때 묻은 공책이 거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원에는 작지만 알찬 텃밭이 꾸려져 있습니다. 이사 첫날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고시원 시절 옆방에 살며 순자에게 주식앱 사용법을 알려주었던 고시생 민우입니다. 이제는 번듯한 직장인이 된 민우가 밝은 미소로 서 있습니다. 할머니, 이사하셨다는 소식 듣고 찾아왔어요? 이건 제가 첫 월급 타서 산 신발이에요. 이제 무거운 짐 들고 고생하지 마시고 편하게 좋은 곳만 다니시라고요. 순자는 투박한 운동화를 내려다보며 목이 메웁니다. 50억 원을 가졌을 때보다 아들이 건네던 그 동정의 돈뭉치보다 청년이 건넨 이 5만 원짜리 운동화가 훨씬 더 묵직하게 가슴을 때립니다. 고맙다 민우야. 피부치 하나 없는 이 늙은이한테 네가 내 자식보다 낫구나. 할머니 피가 섞여야 가족인가요? 힘들 때 같이 밥 먹고 모르는 거 알려주고 서로 응원하면 그게 가족이죠. 민우의 말에 순자는 깨닫습니다. 복수는 아들 내외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들 없이도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것이었음을. 몇 달 후 순자가 기부한 돈으로 설립된 순자의 숲 재단이 운영하는 노인복지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갈 곳 없는 노인들이 폐지를 줍지 않아도 자식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순자는 이곳에서 이사장이 아닌 주방장으로 불립니다. 어이 순자씨, 오늘 국호박이 아주 달아? 수제비 좀 띄워줘. 순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즐겁게 밀가루 반죽을 합니다. 그녀의 곁에는 폐지를 줍다 만난 말자 할머니, 평생 파출부 일을 하다 몸이 상한 정숙 씨가 함께 웃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맨날 며느리한테 욕먹고 쫓겨날 걱정만 했는데 여기서 내 밥그릇 하나 당당히 챙길 수 있으니 이게 극락이지 뭐야? 순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만약 자신이 그 돈을 아들 진호에게 줬다면 어땠을까? 아마 진호는 그 돈을 사업 자금으로 날리고 또다시 순자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돈은 수십 명의 생명을 살리고 수백 개의 웃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쉼터 구석, 낡은 점퍼를 입은 사내가 서성입니다. 아들 진호입니다. 그는 순자가 마련해준 빌라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일용직을 전전하다 이곳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밝게 웃으며 노인들에게 밥을 퍼주는 순자를 보며 진호는 차마 다가가지 못합니다. 순자가 고개를 돌리다 진호와 시선이 마주칩니다. 진호는 깜짝 놀라 도망치려 하지만 순자가 그를 불러 세웁니다. 거기 밥 안 먹고 어디 가냐? 진호는 멈춰 섭니다. 순자는 식판에 밥과 국을 가득 담아 진호 앞에 놓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호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국물 속에 뚝뚝 떨어뜨립니다. 순자는 그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예전 같으면 같이 울며 등을 두드려 줬겠지만 지금의 순자는 단호합니다. 먹어라. 먹고 기운 차려서 내 발로 걸어나가. 여긴 내 아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이 오는 곳이다. 네가 내 아들로 남고 싶다면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하지만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어디서든 내 몫의 땀을 흘리며 살아. 순자는 차갑게 돌아섭니다. 진호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깨닫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돌아갈 어머니의 품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오직 스스로 일어서야만 하는 시린 현실만이 남았음을 말입니다. 어느덧 봄이 왔습니다. 순자의 집 정원에는 그녀가 정성껏 심은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순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민우가 선물한 운동화를 신고 산책을 나갑니다. 그녀의 주머니에는 더 이상 수십억의 잔고가 찍힌 통장이 없습니다. 대신 동네 꼬마들에게 줄 사탕 몇 개와 쉼터 할머니들과 나눠 마실 커피 믹스가 들어 있습니다. 순자는 언덕 위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봅니다. 돈은 바닷물 같아서 마실수록 목이 마르더구나. 하지만 마음은 샘물 같아서 퍼줄수록 더 맑게 차오르는 법이지. 순자는 자신의 공식적인 마지막 일기를 덮습니다. 일기장의 첫 장에는 복수라고 적혀 있었지만 마지막 장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크게 쓰여 있습니다. 순자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언덕을 내려갑니다. 저 멀리 쉼터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비바람에 꺾이고 빗속에 버려졌던 낡은 꽃 한 송이가 이제야 온전한 자신의 향기를 세상에 퍼뜨리며 드라마는 긴 여정을 마칩니다.